필로소피아가 의학이자 치료이자 오늘 우리가 보면 수양이자 명상이자 자기 배려이자 돌봄처럼 보이는 거죠. 이 수업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러한 현대적 관점에서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남자 시민만, 정치인들만, 통치자만 자기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현대 아무도 없잖아요. 1789년에 왕의 목을 자른 후에 우리 모두가 제왕이 됐으니 예전의 제왕학 책들은 모두 나를 위한 책이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진짜 제왕들만 통치자들 문민심서 같은 책이었던 거죠. 자, 그다음은 132페이지. 거기 이제 치료 얘기가 불가피하게 치료와 치유 얘기가 나오잖아요. 132페이지 밑에서 6째 줄. 하지만 인간이 젊은 시절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 해도 항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자기 교정과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되어본 적이 없는 자기 본래 상태의 회복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재건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합니다. 이걸 미셸 후코가 다음처럼 바꿔서 얘기하고 있죠. 다음 문장에서 단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자기가 되기. 그러니까 바로 이 자기 실천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고 또 중심 테마이기도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책들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동일성의 철학에 입각해서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되어본 적이 없는 자기 본래 상태의 회복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재건, 회복, 재건. 이건 탐다운 나 자신의 본래적 상태가 있고 하이브가 말하는 본래적 상태가 있고 비본래적 실존이 지금 다스만들이 군중들이 익명 속에서 떠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래적 자기를 찾아서 탈은폐, 덮여있는 걸 걷어내라 구조로 알키비아데스에서 하이데커까지 돼 있는데 들레즈와 후코는 전혀 다른 식으로 말하는 거죠. 진정한 너 자신을 알아라라는 말을 진정한 너 자신을 발견해라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현대 철학자들은 칸트 이후의 사태, 소치르 이후의 사태이기 때문에 진정한 너 자신을 찾는 게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너를 발명하고 이걸 너무 잘 드러낸 게 번역이 안 좋아서 옛날 책이라서도 그렇고 번역이 좋지 않아서 거의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델레즈가 쓴 감각의 논리라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 철학자 말고 아일랜드 유명한 화가 다 아시죠? 프란시스 베이컨의 세계를 다룬 감각의 논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원제는 라 로직 라 센사시온이에요. 그래서 영어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The Logic of Sensation. 근데 이게 감각 작용 이게 소유격이지만 동격도 되기 때문에 감각 작용이라는 논리. 그러니까 로고스에 비해서 열등한 것으로 가정되어 있는 아이스테시스, 감각 혹은 감성에는 논리가 없는 거라고 플라톤이 말했기 때문에 1750년대 밤가르텐이 감성학, 아이스테시스, 아이스테티카라는 책을 쓰기 전까지는 기원전 4세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서양의 미학이나 감성학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감성은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플라톤이 그렇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감성학이라는 게 학문의 자격을 부여받는데 1750년에서 기원전 4세기니까 거의 2000년 동안 플라톤의 그 구분, 로고스와 아이스테시스의 존재론적 우열의 구분이 유지가 됐던 건데 이걸 1750년에 감성학을 우리나라에 지금 미학이라고 번역돼 있죠. 바움가르텐은 50년에 나왔고
그리고 1790년에 판단력 비판을 칸트가 써서 완전히 역전시키는데 니트나 이런 사람들이 또 그거를 다시 무한분의 일로 나서 무한이 감성이고 미학이고 1이 플라톤주의다. 그래서 플라톤주의는 암암리의 세계와 개념의 사이, 말과 사물의 사이를 1대1로 가정하는데 또 같은 사람은 무한분의 1,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무한한 관점 중에 한 개로 바라보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감각의 논리라는 책에서 프란시스 베이컨 뿐만 아니라 화가 이야기를 하면서 페인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쓴단 말이에요. 캔버스 앞에 빈 캔버스 앞에 서 있는 화가는 빈 캔버스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되고 회화성은 이런 거고 나는 원래 이렇게 그렸고 습관적으로 여기 바둑돌을 여기 놓을 수도 있고 저기 놓을 수도 있는데 보통 여기 놓고 이런 식으로 온갖 규칙들이 미리 짜여져 있는데 그래서 빈 캔버스는 꽉 차 있고 그러니까 빈 캔버스를 붓질을 해서 채워가는 게 아니라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규칙으로 이미 빈 캔버스가 다 그려져 있는데 그걸 지워가는 게 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태어나서 뭐 초등학생이 됐다. 그럼 제가 자, 네 앞은 빗장이고 이제 미래가 네 펼쳐져 있어. 네가 마음대로 네 캔버스를 색칠하는 거야. 라고 하면 들레즈나 후커가 나타서 그게 아니고요. 얘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야지,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야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야지, 대학교 졸업하면 뭐 남자는 군대 가고 뭐 여자는 뭐 취직하고 뭐 살다가 좀 있다가 둘 다 결혼해가지고 결혼하면 애 낳아야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안 지키는 것. 그래서 제가 들레즈하고 후코는 1960년대 말까지는 거의 완전 다른 두 명의 정말 훌륭한 끔찍하게 훌륭한 철학자들인데 거의 쌍둥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70년대가 되면 이제 둘이 좀 달라지는데 들레즈의 가장 유명한 말 두 가지는 가장 유명한 말은 노마드, 유목이죠. 유목의 상대요. 저 어렸을 때는 반대말이라고 배웠는데 그 말이 잘못됐다고 해서 유목의 상대어는 뭘까요? 그 아주 쉽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정착, 정주민. 유목민이 아니라 정주민. 자, 근데 들레즈 책을 보면 이 노마드하고 거의 같은 뜻으로 쓰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유명하죠. 데리브. 데리브는 한국말로 표류라고 번역해요. 자, 그러면 표류의 반대말, 상대어는 뭘까요? 표류의 상대어는 사람들이 정박, 음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그거는 유목의 상대어. 표류의 상대어는 항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항로를 따라가는 게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야 되고 사람은 모름지기 대학을 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지 애도 안 낳으면 어린애지 뭐 인생을 뭘 하냐 뭐 이런 식의 모든 게 있잖아요. 여자는 조신해야 되고 치마를 입어야 되고 뭐 하여튼 이딴 거 있잖아요. 근데 표류라는 건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를 들어서 대학 가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안 돼서 못 갔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되게 은근한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유리천장이 있어서 너무 열등감, 열패감에 없다는 건 머리로 알고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견디지 못해서 호주로 워킹 할리데이를 갔다고 해보세요. 호주에 워킹 할리데이 가서 거기 호주에 와 있는 독일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뭐 독일인이라도 좋고 뭐 일본인이라도 좋은데 일본이나 독일을 가서 내가 원래 사실은 좋아하던 건 요리였는데 요리를 배워보겠다고 생각을 해. 그러는 사이에 뭐 일본을 갔든 독일을 갔든 독일을 갔다고 하죠. 독일에 나를 데려온 나의 연인과는 헤어지고 거기에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쏠쏠하게 일이 잘 벌려서 공부를 하다가 또 애인을 만나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너 요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거야? 라고 했는데 요리 너무 재밌어. 근데 사실 나는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미술을 공부해보고 싶었어. 근데 돈도 많이 들고 집이 넉넉지 못해서 못 갔어. 그럼 독일은 학비가 없거나 거의 없으니까. 프랑스도 제가 다닐 때 너무 옛날 얘기라서 유학 갔다 온 지도 15년인가 됐기 때문에 데이트가 안 된 거고 지금 독일에서 막 온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그리고 프랑스 독일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영국은 물론 좀 다르고 1년 등록금이 지금 학부 같은 경우에 미대도 4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박사과정 하여튼 저 때는 15년 전이지만 학부생 1년 등록금 프랑스 17만 원이었고 박사과정 1년 등록금 37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정 때문에 공부를 못할 수는 있어도 등록금이 비싸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이런 게 선진국이지 무슨 뭘 한다고 선진국인 건 아닌 거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외형으로는 된 거죠. 그래서 미술을 공부하다가 이렇게 바뀌는 이게 표류예요. 항로를 따라가는 건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되고 그림은 저렇게 그리면 안 되고 책은 이렇게 써야 되고 책은 저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고흐가 살아생전에 그림을 거의 못 판 것이나 니체가 살아생전에 팔린 책이 거의 600권도 죽을 때까지 되지 않는다는 뒤샹이 1917년에 샘을 전시했을 때 이해한 사람이 사실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였던 사건이죠. 물론 니체가 말한 것처럼 네가 한 일이 이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는다면 너무 새로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은 지층, 인식론적 지층, 에피스템 혹은 패러다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말 네가 새로운 일을 한다면 반응은 없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반응이 없다고 해서 훌륭한 작품은 아닙니다. 근데 훌륭한 진짜 새로운 작품은 반응이 없죠. 영원히 반응이 없으면 그거 알 수 없고 영원히 반응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정말 새로운 일을 하면 인식론적 당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를 동시대인들이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무풀이 달리는 거죠. 악플조차 달리지 않는. 약간 되게 흥미로운 현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자기가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거 설명할 때 학생들한테 이런 예를 들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의 가정은 되게 불행했어. 근데 우리 외삼촌은 너무 외숙모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정말 부럽고 나도 결혼을 하면 저렇게 만약 하게 된다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을 해.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내 배우자와 우리 외삼촌 외숙모의 모델을 따라서 하려고 해요. 그럼 잘 될까요? 보통은 잘 안 됩니다. 왜?
이게 외숙모란 사람과 외삼촌이란 사람이 이 두 사람만 그때만 된 거거든요. 지금 외숙모하고 외삼촌은 그렇게 어린애가 봤을 때 행복한 것처럼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 행복할 수도 있지만 내가 외숙모고, 그러니까 내가 외숙모인데 외숙모가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렇지 않겠죠? 비교가 불가능하죠. 정말. 그럼 내가 너하고 만나서 뭐 결혼하든 안 하든 사랑을 해서 관계를 만들 때 어떤 모델을 가지고 머릿속에 만드는데, 우리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모델은 정확하게 규정돼 있을수록 실제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 이상형을 정확히 가지고 있을수록 연애에 도움이 되나요? 방해가 되나요? 보통은 거의 대부분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이래야 된다. 남편은 이래야 되지. 여자는 모름지기, 아내는 모름지기. 남자가 이런 것도, 남자친구라면 자식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대학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금 후코하고 들레즈가 정확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자기가 되기는 한마디로 이 세상에 내 앞에 우리의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근대성을 연구하는데 대한민국이 1789년에 프랑스다. 프랑스 사회는 미셸 후코를 연구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든지에 대한 힌트는 얻을지 몰라도 모델을 얻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딴 사람이 언제 결혼을 결심했는지를 알았다고 해서 내가 언제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할지 말지, 결혼 자체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단 한 번밖에 각자 존재하지 않는 이 사태는 칸트 헤겔이 말하는 보편 특수 개별의 보편으로 결국 꼴이 나는 이 시스템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라고 언어가 유형화 도식화시켜서 이해하는 게 방해가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보편 특수 개별이라는 말을 모두 쓰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단어가 싱귤레리티예요. 싱귤레리티가 사건이에요. 이벤트, 에베nement. 사건은 싱글,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내 앞에 내 삶의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자기가 되기는 자기가 있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았던 자기를 발명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표류일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은 유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들레즈하고 후코는 굉장히 다른 길을 걷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내놓는 어떤 규제적인 실천적 모델 같은 게 굉장히 비슷하죠. 근원이 동근원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후코의 해석인 거죠.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자기가 되기가 바로 이 자기 실천. 그러니까 동물 되기, 뭐뭐 되기 같은 게 있죠. 그게 동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개념을 재정리하고 검토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동물의 개념을 발명하는 거예요. 동물이 있고 내가 그게 되는 게 전혀 아닌 거죠. 들레즈에게서. 세네카는 물리적 신체로 간주되는 것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안쪽으로 휘어진 두꺼운 대들보는 다시 세울 수 있다. 게다가 유연한 인간의 정신도 재건이 가능하다. 훌륭한 영혼, 보나 맨스는 나쁜 영혼, 말라 맨스, 즉 영혼의 오류 이전에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영혼의 훌륭함은 항상 영혼의 오류 다음에 온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세네카는 프라이 오쿠파티를 50번째 서한에서 항시 사용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항시 무엇인가에 의해 도미되어 있습니다. 자, preoccupied는 preoccupation, 선입견. 우리의 삶을 미리 규정하고 있는 그 무엇이죠? 그리고 세네카는 여기서 견유학파의 중요성을 갖는 표현을 발견합니다. 그는 virtudes discere vitia de discere. 덕을 배우는 것은 악을 잊는 것이다. 이 잊기 개념은 견유학파의 중심 개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기 실천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자연, 본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나뚜라. 자연을 모델로 삼는, 그러나 나이가 어떻든 간에 인간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은 자연. 자연을 모델로 삼는 자기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이 관념은 이미 받은 교육, 습관, 환경의 정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로소피아예요. 검토. 사이코 드라마가 하는 게 이거죠. 있었던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보통 이걸 하죠. 어떻게 됐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또 해보는 거죠. 그럼 자기를 바깥에 놓고 외화시켜서 좋은 의미의 해결이 말하는 자기 소외가 일어나서 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죠. 먼저 어린 시절에 있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정화해야 합니다. 이걸 정화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흥미롭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정신을 삐딱하게 만드는 유모의 1차적 교육에 대한 비판입니다. 키케로의 투스쿨라나룸 담론을 살펴보면 우리가 태어나 가족의 성원이 되는 순간 판단력의 위협을 받는 잘못된 환경에 위치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유모의 젖과 함께 오류를 빨고 있다. 이게 유모에 대한 계급적 젠더 차별같이 오늘날 보면 읽히는데 하여튼 옛날 책이니까 그렇다 치고 키케로는 유년기와 그 조건들을 비판하고 있고 가정 환경을 교육적 효과만이 아니라 가정이 전승하는 모든 가치들 오늘날 우리는 이를 알테세를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 혹은 가족 이데올로기라고 부른다. 더불어 비판합니다. 후코가 고등사범학교 1946년에 들어갔는데 후코가 26년생인데 알테세르가 교수였단 말이에요. 알테세르가 18년생이라서 후코하고 8살 차이인데 알테세르도 교수가 고등사범학교 나왔고 선배이자 교수인데 알테세르가 후코를 굉장히 좋아해서 굉장히 이뻐해서 그 학부 졸업하고 좀 이따 석사 소르본네에서 심리학 석사 해결하고 심리학 두 가지를 같이 따는데 딴 다음에 바로 그 강사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해피티페어라고 복습 강사를 하나 시켜주는데 그래서 후코가 바로 4-5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자기 후배들의 동시에 강사니까 스승이 돼. 그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두 명이 데리다와 부르디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알티세르의 제자들이란 말이죠. 알티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 개념은 원래 이제 알티세르가 그 프랑스 책 중에 프랑스를 이해하는 진짜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제목이 그게 나는 어떻게 역사가가 됐는 건가 그런 제목인데 하여튼 조르주 디비도 썼고 라디흐이도 썼고 조르주 디비의 책 중에 어떻게 역사가가 됐는가 절판됐는데 그런 책이 있어요. 그 프랑스의 엄청난 그 역사가들 6명에게 글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역사가 됐는지에 대한 계보학적 역사적 서술을 해봐라라고 기획 의도를 얘기해주고 했겠죠. 그 책을 읽으면 정말 프랑스 사회를 이해하기 정말 좋은 책인데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당연히 무조건 가톨릭 세례를 받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얼마 후에 받으니 선택하지 없고 그래서 프랑스 친구들이 농담으로 너는 까또라고 부르는데 너는 카톨릭이야? 라고 물으면 그 되게 애매하단 말이죠. 프랑스의 카톨릭은 우리나라 불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젊은 분들 거의 없고 어르신들이 보통 계시고 젊은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론적으로 무장이 좀 돼 있죠. 그래서 넌 카톨릭이야 하고 물으면 제가 묻는 건 아니고 제 친구가 항상 그거를 농담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프랑스 애들끼리 있으면 넌 카톨릭이야 하고 물으면 하고 보통 망설여요. 그러면
당연히 세례는 받았을 거고, 이 농담 잘한 친구가 보고, 너는 그 신을 믿어? 이렇게 물어보면, 믿지 않지.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로마 교황청의 권위와 이탈리아의 권위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카톨릭을 실제로 믿는다고 하는데, 프랑스는 10명에 1명 정도, 한두 명 믿나. 거의 믿지 않는 사회인 것 같아요. 하여튼, 조르주 디비나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 옛날 사람이니까, 그 6명의 그 프랑스가 나온 위대한 역사가들의 글을 모은 건데, 그 글을 아마 그렇게 모은 걸 텐데, 좌파 역사가 3명, 우파 역사가 3명인데, 프랑스는 1898년에서 1904년까지 드레프스 사건 이후로 지식인의 중심이 좌파로 이동했기 때문에 우파가 오히려 항상 수세에 조금 몰려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대세라고 보니까 프랑스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보는 게 맞죠. 지금 마크롱이 너무 엘리트주의자라가지고 대화나 합의나 이런 게 없고, 대화 타협을 배신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일단 대화를 전혀 하지 않거든요. 총선 결과 같은 거 무시하고 자기가 밀고 싶은 총리 그냥 밀고, 그러니까 정치가 없는 거죠. 그 좋은 정치는 아니거든요. 그 위대한 실험은 끝났다. 이렇게 프랑스 친구들이 연락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크롱 애매했는데 지금 이제 파산했다. 토니 블레어 같이 됐다. 토니 블레어보다 더 못한 제3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6명의 역사가 좌파 3명, 우파 3명인데, 어렸을 땐 무조건 카톨릭이었다가 계속 카톨릭으로 나오면 우파가 되는 거고, 보수 역사가 되는 거고, 20대 후반, 20대 초반에 마르크스주의자가 되면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투세르 얘기하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알투세르가 원래 독실한 카톨릭이었는데, 물론 운동권 카톨릭이었는데, 애인, 이제 나중에 부인이 되죠. 엘렌. 사람이 카톨릭 마르크스주의자라서 이 엘렌 때문에 공산주의로 확실하게 정도돼서 마르크스 이론을 알투세르 버전을 만드는 거죠. 알투세르 버전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의 기구란 말에 가장 잘 드러나 있는데, 다 아시는데 이거 설명드리니까 좀 너무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정리한다는 셈으로 치면 후쿠가 알투세르의 제자인 게 틀림없거든요. 이런 면에서. 왜? 마르크스는 1818년에서 1883년까지 살다 죽었는데, 그 시대는 자본주의가 그렇게 고도로 발달한 금융자본주의나 제국주의까지 완전히 나간 건 아닌 시대라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1883년에 죽었는데, 엥겔슈트는 좀 이따 죽고, 근데 혁명은 막스 이론에 따르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의해서 생산력이 발달한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선진국, 생산력이 발달한 글자들이 이때 선진국이라고 쓰는 거죠. 생산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하나도 사회주의 혁명이 안 일어났고, 후진국으로 간주되던 반공건, 반농업 국가로 간주되던 러시아에서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진짜 재밌는 일이, 그래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동구권 블록이 거의 정확하게 오르토독스 동방정교하고 일치하고, 서방 카톨릭은 자본주의로 남은 게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논문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저도 그 논문을 읽은 적, 한국분이 쓴 건데, 읽기 전에는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정확하게 그 분화선이 사실은 일치하는 편이고, 지금은 물론 무너졌지만, 동구블록이. 그게 어떤 문화적인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론 예측 혹은 예언대로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곳에서 거의 혁명이 일어나고, 일어났어야 되는 데서는 안 일어나는 거죠. 그때 마르크스주의자는 선택이 2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마르크스주의가 틀렸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보조가설,
칼파포에겐 아도프 가설을 사용해서 이게 마르크스주의가 역사적 물론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이론이 표정 버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새롭게 전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부르고, 페리 앤더슨, 베네딕트 앤더슨의 동생인 뉴레프트 리뷰의 편집장인 페리 앤더슨이 서구 마르크스주의 고찰이라는 우리나라에 번역된 좋은 책을 썼죠. Considerations on Western Marxism인가? 서구 마르크스주의 고찰 이런 걸 실증해서 옛날에 번역됐었는데, 그 책에서 페리 앤더슨이 자기도 접하면서 이런 말을 해. 네오 마르크스주의라고 이른바 불리는 사람들이 발생한 이유는 딱 하나. 혁명이 일어났어야 될 생산력이 높은 서구 이른바 선진국들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야 할 이론적 필요, 당위, 강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강조하는 게 토대가 앞서가고 상부구조, 토대를 제외한 경제적인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게 상부구조가 따라가는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이 상부구조에 일정한 자율성이 있긴 있어서 토대가 일정 정도 발전했었어도 상부구조의 이데올로기적 반동들의 책략에 노동자들이 의식이 마비될 수도 있다. 그게 언론이고 영화고 소설이고 3S고 등등등. 그래서 브레이트나 에이젠슈타인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폭로하는 소외 효과 같은 걸 말한 거죠. 근데 알티세르 버전은 뭐냐면, 알티세르는 좀 더 나중 사람, 18년생입니다. 알티세르 버전은 뭐냐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아닌 폭력적 국가기구, 관념의 국가기구가 아닌 폭력적 국가기구가 있었는데, 대급 대리 통치기관이니까 국가라는 마르크스주의에서 군대와 경찰과 사법부, 폭력을 통해서만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토대 측면이나 폭력적 측면이 아니라 소프트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통해서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뭐들이냐? 프랑스니까 성당. 카톨릭을 열심히 믿을수록, 그건 지금 통계가 나와있어요. 카톨릭이 강한 지역, 도시일수록 극우, 지금 마린 르펜의 국회의원 당선율이 유의미한 차이로 훨씬 높아. 그 성당, 가족, 학교, 언론, 방송, 영화, 소설, 철학, 이런 게 세뇌를 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뇌하고 교육이 그렇게 구분이 깔끔하게 되지가 않고, 가장 좋은 구분법은 우리가 하면 교육, 니네가 하면 세뇌인 것 같아요. 하여튼 알티세르는 지금 관점에서 보면 되게 순진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인데 진실과 정의의 투쟁 같은 걸 약간 아직도 믿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진실과 정의의 투쟁이 견리 사회같이 말하는데, 니체와 후코 같은 블레즈 같은 소피스트들이 볼 때는 그게 견의살이, 진실과 정의를 말하는 자가 있거든. 그가 그것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는지, 혹은 심지어 자기한테 실제로는 손해가 가더라도 어떤 이익을 얻는다고 가정돼 있는지 살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태사장의 지대법약, 거기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부자들이 부자 정당을 지지하고, 부자들이 가난한 정당을 지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을 지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당을 지지하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때, 부자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당을 지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당을 지지하는 건 이것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인지상정이. 근데 여기 어긋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생기잖아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자기네들에게 세금을 많이 때리는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최 사장의 말에 따르면 도덕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훌륭한 경우라고 말해야 됩니다. 저는 이 훌륭한 사람들의 두 가지 예가 강남자파와 남한우파. 이분들은 도덕적으로 되게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자파한테 위선적이라고 하는데 남한우파도 그렇게 하면 위선적. 남한우파도 다 북한에 가야지. 강남자파 공장가라고 하는 말인 건데. 그건 우리 칭찬받아야 될 일을 비판하는 어떤 프레임을 씌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최 사장이 멍청하다고 비난하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한 자기 자식과 자기 자신의 해고와 복지를 깎아먹는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게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속아서 이 속아서가 알티세르가 얘기하는 건데 알티세르의 위대성은 단순히 속아서가 아니라 비렐름 라이 가설을 받아들여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속은 게 아니라 그것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저 정당을 찍으면 우리 아들이 해고되기, 우리 딸이 해고되기 쉽고 나도 복지연금이 줄어드는데 그거는 사람의 정체성 투쟁을 경제적 영역에 한정되는 거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의 이 경우에 따르면 좁은 전통적 시각이고 그 사람들은 왜 바보같이 자기는 가난하면서 부자 정당을 찍는가? 그 부자 정당의 담론이 자기 정체성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알티세르가 얘기하는 정체성 정치의 기본적 태제인데 그게 가능하도록 알티세르가 바꿨는데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일원화시킨 사람은 그 제자인 미셸 후코와 들레즈죠. 특히 미셸 후코가 자신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비정상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비정상과 정상의 문제가 숫자의 문제고 권력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해설서에도 썼지만 광기역사 읽기에 관련된 인터뷰를 보면 나중에 70년대 후반에 후코가 이렇게 말해요. 광기역사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를 다룬 건데 지금 생각하면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가 권력의 문제라는 걸 그 당시에 몰랐다는 게 깨닫지 못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가족 이데올로기를 후코가 그러니까 이 훌륭한 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딴 책이나 딴 강연에서 한 이야기를 다른 강의에서 반복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읽은 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전공했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를 가족 이데올로기라고 부른다. 라고 할 때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알지만 사실 이거 조심자나 이렇게 볼 때는 이 부분에 전혀 주의가 집중되지 않고 그냥 이런 단어가 하나 적혀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차별적인 용어고 어르신 폄하 담론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데 높아심 그 노인심이라고 불러야 되나고 생각했는데 노인심부터 어르신들 그 폄하하는 담론이라서 하여튼 불안 강박 조바심 이런 건데 이 가족 이데올로기라는 관점에서도 지금 후쿠가 이 주체 해석학을 그건 기본으로 깔고 자기가 주체 해석학을 해석하는 거죠. 자, 나는 여기서 때로가 너 자신을 안전한 곳에 위치시키고 너 자신과 만나도록 노력해라. 너희 부모가 이와는 다른 것을 너에게 바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네 가족이 내게 염원하는 바와 다른 바를 너에게 염원한다. 내 부모들이 내게 풍요롭기를 염원하는 바에 대해 너그럽게 경멸하기를 나는 내게 염원한다. 이 티테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티테로나 세네카처럼 철학을 도덕이나 윤리와 결국시키는 것처럼 그것들하는 일이 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키케로나 세네카 얘기 들으면 그 사람들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데카르트나 칸트처럼 중요한 철학자들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실천적인 관심이 나쁜 뜻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천적인 관심이 높으면서도 이론적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나 니체에 비하면 덜 이론적. 항상 실천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도덕주의적 관심이 있어. 그거를 니체가 경멸한 건데 뭐 좋죠. 니체가 말한 대로 철학이라는 건 존경하고 배우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멸하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기 위해서도 하는 거라. 그게 건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맞는 말이죠. 저는 이 키케로 얘기가 되게 놀랐거든요. 이런 말을 키케로가 했구나. 왜냐하면 이런 담론은 그렇게 흔한 담론이 아닌데 저는 나가 탄생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피케로가 얘기한 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혹은 보다 정확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기대를 실망시켜요.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면 우리만 있고 내가 탄생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결국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레스가 우리가 아는 그 소설가 보레스가 전혀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지 않은데 너무 멋진 말을 했단 말이에요. 보레스 인터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의 의무는 다음 두 가지와 상관이 없고 그 다음 한 가지와만 상관이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그냥 효도로 들리는데 보레스가 늙어 평생 죽기 직전에 인터뷰 같은 데 얘기했던데 70 넘어서 효도는 뭐 두 가지와 상관이 없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부모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 두 가지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럼 효도는 이 두 가지와 전혀 상관이 없고 다음 한 가지와만 상관이 있다는 그 다음 한 가지는 뭐냐? 네가 행복할 때. 되게 놀라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효도뿐만 아니라 사랑받는다고 주장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죠.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해준 사람의 말을 잘 듣거나 그 뜻대로 사는 게 의무가 전혀 아니고 사랑받는 내가 행복해지는 게 진짜 도덕적 의무라는 게 뭐 있다면 자기 배려 말로 유일한 의무인 거죠. 자, 결국 자기 배려는 가정에 의해 부과된 모든 가치 체계를 재검토가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검토. 자, 셋째로부터는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11시 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같은 모자는
네, 세 번째 읽어볼까요? 134페이지. 셋째로 초등교육 담당자의 교육체계에 대한, 특히 수사학 선생님들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편으로 철학교육,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학 교육 사이에 중대한 분쟁과 만나게 됩니다. 너무 잘 알려진 바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이 락강의 아는 것으로 가정된 주체를 패러디해서 프랑스 철학의 타겟 독자는 동료 학자들로 가정돼 있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가정된 독자. 그래서 이 철학과 수사학의 대립이 뭔지 알지? 이런 거 모르고 지금 이 강의 듣는 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다르고 세가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관심이 다른데 이건 뭐 겸양의 말이죠. 서로가 이렇게 외교적인 언사를 잘 구사하는데 이 철학과 수사학의 대립은 플라톤이 사실은 플라톤의 모든 책이 바로 그걸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정치가 소피스테스 그리고 한 권 더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이 두세 권의 책에서 철학은 진실을 추구하고 수사학은 다수결을 추구한다. 설득을. 근데 많은 사람이 설득된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플라톤은 수사학과 정치학을 잘못된 거로 보고 철학을 권력이나 욕망과는 무관한 순수 진리의 탐구로 놓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비판하는 건데 니체나 후코나 들레즈나 데리다나 모든 사람 데리다의 거짓말의 역사 같은 책이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파르메이데스 테즈, 존재와 비존재, 있음과 없음을 대등하게 놓지 않고 있음과 있지 않음. 그러니까 거짓은 진실의 결이고 악은 선의 결이고 추함은 악의 결, 무거움은 가벼움의 결, 어둠은 빛의 결.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실태론적으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철학과 수사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중에 보면 485, 490쪽에도 나와요. 근데 여기도 지금 잠깐 나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이니까. 그래서 철학은 진리를 다루고 정치나 수사학은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옳다고 설득되거나 믿는 게 옳은가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기본적인 대전제는 인민은 어리석다. 우리 훌륭한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진실을 얘기해서 투표로 민주주의로 다수결로 죽었어요. 이런 대전제가 있는 거죠. 이게 아주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플라톤은 문화력적 관점이 완전 결여돼 있는 현대 한국 정치가들 중에도 혹은 정치평론가 도덕주의자들 중에도 정치가 합리성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문화력의 영역. 선거라는 건 옳은 사람이 당선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이 옳다고 믿도록 설득하게 만드는 사람이 당선되는 건데 이 설득력과 무관한 진실 그 자체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무시하면서 대중은 어리석다. 같이 놓으면서 플라톤처럼 자기 자신을 인민보다 상위의 차원에 놓여있는 메타적 차원에 놓여있는 존재로 간주하는 거죠. 근데 문화력은 그렇게 자신을 바깥에 놓는다고 생각한 그 태도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의 태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아나키즘은 현대 철학의 불가피한 결론인 거죠. 왜냐하면 현대 철학은 기본질주의, 반포대주의로 가니까. 그래서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그레엄 하만이나 바디우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라투르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복합체, 실체까지는 안 가고 복합체, 인식 혹은 인간의 의식의 바깥에 그 자체로 존재하는 대상, 객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전통적인 유물론과는 다르니까 신유물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통적인 유물론은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듯이 인식 주관에 의해서 구성된 물질을 실제라고 보기 때문에 논리적 오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물론을 부정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인식 주관인 나와 인식 대상인 그 무엇이 만나서 발생하는 그 어떤 사태가 인식 주관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말 자체가 벌써 지금 좀 형용 모순이죠.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이 만나서 발생하는 그 현상이 인식 주관과 무관하게 혹은 인식 주관이 없어도 존재한다라는 말은 뭔가 지금 자기 모순에 빠지잖아요. 이게 되게 논쟁적인데 제가 지금 이 그레엄 하만의 예술가 객체 또 로널 아투르의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이런 책을 강독을 하고 있는데 논쟁적인 주장이 그게 그러니까 세계 그 자체 같은 물리학자가 쓴 책에서 말하듯이 물리학 자연과학 법칙 혹은 자연과학이라고 불리는 건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자연을 인식하는 인간 관념의 구성물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건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얘기죠. 이건 정말 복잡한 얘기. 이게 현대 철학의 또 하나의 최전선이죠. 자, 예를 들면 에픽테토스의 글에서 수사학을 배우러 온 어린 제자의 모습을 묘사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제자의 외적인 영문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없는 철학적 자기실현과 수사학 교육 간의 분쟁의 초점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린 수사학 대자는 장식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머리에 장식을 하고 나타나 수사학이 장식 유혹의 교육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장식과 유혹이 포장이다라는 사실 이게 사람을 속이는 거 사기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죠. 번드르르하게 분명히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도덕하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관건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의 치장을 지적하면 치장이나 화장을 다 사기, 포장, 기만으로 보는 거죠. 으로 지적하며 자기 배려가 그의 치장과 같은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 좋다. 너는 치장을 잘했고 그래서 너 자신을 돌본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좀 생각해봐라.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게 뭐지? 우리는 여기서 당대 독자들이나 청자들이 확인 가능한 명백한 유비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알키비아데스에 의해 제기된 문제의 반복입니다. 즉, 너 자신을 돌보아야 되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가 중요한 거죠. 수행할 수 있으면 돌봄의 대상이 되는 너 자신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내 영혼 푸시케를 돌보는 거지 육체 소마를 돌보는 게 아니다와 같은 답이 다시 내려집니다. 따라서 청소년기 말에서 성년으로 자기 배려의 시간적 이동이 발생시킨 첫 번째 결과는 자기 실천의 비판적 기능입니다. 자기 실천의 비판적 기능은 제가 볼 때 도덕화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볼 때 거울에 외모를 가꾸지 말고 내면을 가꾸세요. 이런 말이 써 있는 게 그 불가피하게 암암리의 외모를 가꾸는 게 한심하다는 뉘앙스가 암론 효과가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에픽테토스는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참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모도 아름답게 가꾸고 내면도 가꿔야지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영혼, 푸시케를 가꾸는 거지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니야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못하고 있다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결과는 자기 실천과 의학의 근접입니다. 철학과 의학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심화된 버전을 보는 거죠. 이제 자기 실천은 결코 실존한 적은 없지만 자연히 그 원리를 지시하는 어떠한 상태. 이거는 꼭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자기 실현처럼 보이는, 없는 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있는 나의 본질을 내가 갖고서 실현하는, 그러면 수양하게 되죠. 수정, 보완, 회복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의학의 형식과 유사한 형식의 실천에 근접하게 됩니다. 철학의 의학과 가까워진 것은 내가 논의하는 시기인 1, 2세기 와서 이루어진 것만은 당연히 아니고 이미 플라톤에게서 이러한 조짐들은 명백히 나타납니다. 사실 피타고라스에게도 이게 있죠. 완전 6, 5세기. 게다가 후기 플라톤주의에 오면 이는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피크로스에게 진실되게 철학하는 것은 진리를 통해 치료하고 치유하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포시도니우스부터 스토아주의 철학자들에게 의학과 철학의 관계,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철학적 실천과 의학적 실천의 동일시는 극명해집니다. 사람들은 아플 때 의사를 부르는 것처럼 철학자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프루타르쿠스는 의학과 철학을 미야코라, 같은 지역, 같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구하고 전통적이며 잘 구축되어 항시 반복되던 의학과 자기 배려의 유기적 관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치료를 뜻하는 라틴어 쿠라가 현대어의 치유를 의미하는 큐어, 그런 게 미술 갤러리 같은 데서 큐레이터 같은 단어에 남아 있는데, 큐레이션이라는 게 피타고라스적인 단어예요. 배치가 잘못됐는데 제대로 해서 치유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현대말로 하면 좋은 의미의 기획자, 설계자 같은 단어죠. 53번 각주 앞부분을 읽어볼만 합니다. 에피쿠로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학을 하는 척해서는 안 되고 진지하게 철학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강한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건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파토스 개념을 거기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하기를 하고 138페이지 보세요. 테라페우에인. 자, 오늘날 우리는 테라피틱이라고 부르는 치료 같은 거하고 연관이 되죠. 여기는 짧으니까 읽어보죠. 138페이지 둘째 줄. 또 의미심장한 분은 철학이 규정하는 자기 실천이 의학적 수술로 인식된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벤션, 에이드.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의 테라페우에인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테라페우에인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 둘째,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집사의 활동. 셋째, 분배하다. 그래서 테라페우에인 아우토는 자기를 치료하고 자기 자신의 충실한 종복이 되며 자기를 경배하기 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한참 뛰어넘어가서 210페이지 영성과 자기수양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210페이지 영성과 자기수양. 자, 그게 210페이지 밑에서 한 11째 줄쯤에 있습니다. 아무튼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정치 깊은 것과 관련해 정화적인 것이라고 부른 바의 사이의 분리는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상은 두세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째, 철학 자체에 있어서 이 현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견유학파, 후기 소크라테스주의자, 견유주의자, 에피쿠로스주의자, 스토아주의자 등 견유학파 이후로 철학은 더욱더 자기 자신의 정의,
definition과 무게중심을 타주려고 노력했고, 테크네 to view, 숙고된 삶의 기술 혹은 절차, 삶의 기술. 되게 중요한 단어죠. 삶의 기술을 중심으로 목표를 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 학방군, 소크라테스가 철학이 뭐냐? 필로소피아가 삶을 잘 사는 기술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삶의 기술은 철학 그 자체인 거죠. 그러나 자기가 배려의 대상이고 또 그래야 하는 것으로 단언됨에 따라 지난번 강의에서 자기는 삶의 전반을 관통했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생의 완결 지점으로 유도하여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한 점을 기억하시죠. 생활의 기술, 흔의 또 비유와 자기 배려 간에 아니면 보다 축약적으로 말해서 생활의 기술, 자기의 기술 사이에는 더욱 동일시가 현저해집니다. 즉 적절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삶의 기술, 흔의 또 비유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적절히,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자기가 당위적인 자유가 되고 또 그렇게 존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더욱더 동일시되고 이상적 자기, 이 후자의 문제에 흡수됩니다. 이는 분명히 여러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우선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진리에 대한 사유인 철학이 더욱더 현저하게 주체에 의한 자기 존재 방식의 변형인 영성의 점차로 흡수되어 봅니다. 철학, 영성, 근데 그 영성을 후코가 주체의 문제로 보는 거죠. 철학, 영성. 물론 이것은 당연히 정화의 테마를 수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다음번 강의에 논의하게 될 패시브, 파노이아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출현과 발전을 수반합니다.